나는 미숙이고 71살이다.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내가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 모든 힘을 다해 가족을 일구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사랑이 이어지길 바랐건만 내 아들은 나 대신 며느리의 가족을 택했고 며느리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모든 인연을 끊어버려 나는 노년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병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 통의 전화가 내 존재 전체를 산산조각내며 내가 바친 희생과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수십 년을 두 직장을 전전하며 끼니도 거르며 살았다. 아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애썼고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집안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면 내 외로움도 사라질 거라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마침내 평온과 충만함을 얻었다고 믿었다.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내 안의 모든 사랑을 이 작은 생명에게 쏟아부어 수십 년의 공허함을 달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나는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신혼부부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큰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피곤함과 조심스러운 기대를 감춘 미소로 내밀었지만 그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감사보다는 거래 같았고 나는 그 불길한 느낌을 외면한 채 내가 괜한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적은 저축을 손자 선물과 장난감, 옷, 안전과 편안함을 고려해 고른 아기 침대에 쏟으면서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점점 멀어지는 가족에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내 전화는 자주 짧게 끊겼고 방문 요청은 일정 때문이나 서연이네가 육아에 더 편하다는 핑계로 미뤄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울음을 삼켰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부담이 되거나 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외로움을 삼켰다. 다른 조부모들이 손주와 웃는 영상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느낌이 드는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자문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고열로 힘겹게 전화를 들고 있는데 아들이 아내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잠든 줄 알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 가슴을 산산조각 낼 말을 내뱉었다. 아직 5천만 엔 남아있지? 그냥 조용히 가주면 우리가 그 돈을 우리 필요에 맞게 쓸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날씨 얘기하듯 차분하게 말했고 아들은 내가 평생 겪은 어떤 겨울보다 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평생 바친 모든 희생, 굶었던 끼니, 일했던 명절, 포기했던 꿈이 결국은 그들이 물려받기를 기다리는 잔고로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사라지길 바랐고 나는 그들에게 돈 앞에 놓인 장애물일 뿐이었다. 내가 처음 존재를 들었을 때부터 사랑했던 손자조차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일부일 뿐이었다. 가족이란 사랑과 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살아온 내 인생이 단 한 번의 우연한 통화로 내가 거짓된 희극의 조연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야은 병원 담요 아래에서 나는 처절한 각성에 이르렀다. 이대로 기다리고 희망만 품고 산다면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롭게 죽을 것이고 그들은 내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재산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고 내 존재는 죽음이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전락했다. 내가 가족의 일부라 믿은 세월은 대안을 생각하기엔 너무 아파서 스스로 속아온 잔인한 착각이었다. 그 순간 7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아온 미숙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우며 배신과 방치로 점철된 마지막 세월을 더는 허비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남았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나는 병상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남은 돈 한 푼까지 나를 약자로 보고 조롱한 이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더는 그들의 관심이나 헛된 약속을 바라지 않는다. 내 인생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내 마지막 장을 그들이 원하는 비극으로 마무리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내가 결정할 차례였고, 그 순간부터 내린 모든 결정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맹세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끝에 나는 이제 아무런 사과 없이 이기적일 권리를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신뢰와 사랑, 그리고 존엄성을 빼앗아갔지만 내 돈과 자율성, 그리고 내가 견뎌온 수십 년의 노동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결코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만족감만은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밤은 나의 조용한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고, 그들은 내가 복수하는 자기보호로 위장된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어 나를 막거나 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열이 온몸을 태우듯 지나갈 때 나는 눈을 감았지만 절망 대신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내 것인 계획이 생겼고 나는 그 계획을 실행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전화 이후 다음 날 아침, 나는 안도감이 아닌 마치 무기와도 같은 명료함으로 눈을 떴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동안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얼마나 철저히 외로웠는지 깨달았고, 한때 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들은 진실에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나는 밤늦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휴대폰을 들었던 수많은 순간과 그의 아내가 바쁘다며 전화를 받지 않거나 금세 끊었던 횟수를 떠올렸다. 나는 그들을 귀찮게 한다고 스스로를 탓했지만 사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이용하면서 거절을 당연시하는 패턴을 수년간 만들어온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들의 침묵을 결혼, 출산, 경제적 책임에 적응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내 모든 선물은 아무런 저항이나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배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나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혼자 명절을 보냈던 날들과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현금이 든 봉투를 보내며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진실이 훨씬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 희생을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하준이가 태어난 뒤 며느리에게 금팔찌를 선물했을 때 그녀가 정중하게 웃으며 감사를 표했지만 몇 주 뒤에 너무 값져서 착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팔찌를 환불받은 일을 기억한다. 나는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였지만 그 가족은 나를 단지 재정적 지원의 편리한 원천 이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손자를 위해 가구, 옷, 장난감, 유모차까지 사주며 할머니로서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나중에 그 많은 선물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온라인에서 헐값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들에게 따졌을 때 그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 감정을 무시했다. 이제 보니 내가 사랑이나 지원을 건넬 때마다 그들은 계산된 미소와 공허한 위로로 응답했고 뒤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안달난 모습을 비웃으며 내가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최대한 어떻게 뽑아낼지 궁리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 인생을 나와 공유할 생각도 손자와의 진정한 유대감을 허락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화면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내 가족의 연장선인 유일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 혈육에게조차 이방인 취급받는 부당함은 병으로 인한 육체적 쇠약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진 존재였고 미래 계획에서도 지워지기로 결정되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육이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거듭 제안했을 때조차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자신들의 세계에 설 자리가 없는 늙은 여성의 간섭으로 치부했다. 나는 처음 손자를 안았던 나를 떠올렸다. 그의 작은 손이 내 사랑이 다시 머물 집을 의미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 손은 내가 얼마나 쉽게 외할머니들에게 대체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다. 모든 추억과 순간을 빼앗긴 채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은 모성애에 대한 가장 순수한 배신이었다. 그 배신이 내 건강과 안위를 위하는 척 가장되어
가족 외부에는 감정적 유기가 감춰진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했다. 그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내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며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존재를 그들의 유산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고 가족에 대한 꿈으로 가득할 때는 아무도 이런 불의를 경고해주지 않는다. 나는 이런 배신을 가장 못된 자식에게조차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앗아가고 한때 기쁨을 주던 모든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기대하듯 조용히 사라져 후회 속에 죽고 그들이 행운을 축하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다시 내 손에 쥐고 내가 남을 위해 쏟았던 모든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위해 돌릴 것인지. 나는 그 아침 병원 침대에서 결심을 내렸다. 그것은 쓰라림이나 앙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존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나를 그저 ATM 기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일궈낸 삶을 자신들의 승리로 삼게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서 단 한 푼의 엔화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불편해졌을 때 얼마나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지로 내 가치를 평가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내 모든 것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병을 이겨내고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릴 힘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미 그들은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음에 무엇을 살지 논의하고 있었으니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내가 너무 늙고 너무 약하고 너무 순진해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과소평가는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남은 여자의 정확한 계획 앞에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나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남은 세월이 내 허락이나 승인이 아니라 오롯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투명인간이었고 이제는 맞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무게를 부재와 그들이 내 삶과 사랑, 그리고 내가 힘들게 쌓은 안정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로 그들에게 느끼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그들의 계획에서 지워버린 것만큼이나 철저하게 내 계획에서 그들을 지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맞닥뜨릴 때 그들은 내가 베풀었던 사랑의 극히 일부라도 나에게 보여주었다면 무조건 곁을 지켰을 단 한 사람을 너무 늦게서야 등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복수는 시끄럽거나 극적일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거래, 모든 서명, 모든 결정에는 존엄을 되찾고 내 유산이 배신의 보상으로 뒤틀리지 않게 하려는 여인의 조용한 힘이 담길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내 몸에 어떤 고통이나 약함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목적이 생겼다는 차분한 결연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꾀를 부려도 내 돈에 또 다른 일행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결심 후의 날들은 내가 곧 차지할 삶을 위한 조용한 예행 연습 같았다. 몸은 여전히 병으로 약했지만 내 마음은 그들이 그렇게 쉽게 상속받으려 했던 재산에 손도 못 대게 하기 위한 모든 수를 밤낮으로 계산했다. 나는 그들의 거실에서 손자를 안고 앉아 있었던 수많은 순간을 떠올렸다. 마치 그 아이가 내 가족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것처럼 내 존재가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내가 선물이나 현금 봉투를 충분히 들고 올 때만 내 방문을 참아주었다. 내가 안전등급을 알아보고 한 푼 한 푼 모아 산 아기 침대는 그들의 계획에 더 이상 맞지 않자 중고 가전처럼 온라인에 올려놨던 이에게 팔렸고 나는 그 사실을 침대가 방에 있는지 묻자 공간이 부족하다, 필요 없는 짐이다라는 핑계로 알게 되었다. 손자에게 내가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교육용 장난감을 사줬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환불 바우처로 바뀌어 결국 손자가 아닌 서연의 가족을 위한 물건을 사는 데 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런 노력의 무시에 대해 따질 때마다 그들은 실용적이고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아이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내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로만 환산된다는 것이 명확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생활에 편리하지 않을 때 내 가치는 끝났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 쌓아올린 가족의 이야기에서 지워지는 부당함은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내 존재 없이 살고 싶어하는 삶의 디딤돌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손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 여겼던 월간 영상통화조차도 낮잠 시간이나 인터넷 연결 문제라는 핑계로 대부분 일찍 끊겼다. 그러나 나는 서연 가족이 옆에서 계획을 계속하자고 독촉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핑계들이 거짓임을 알았다. 나는 내 필요를 뒤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은퇴를 미루고 결혼 비용을 도왔던 일부터 갑작스러운 부탁에 병원 예약까지 취소하고 아이를 돌봐줬던 일까지. 이런 희생이 사랑으로 고마워진 적은 없었고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것에만 내 가치가 묶인 의무로만 여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가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존재 없이 살고 싶은 삶의 디딤돌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배신이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더 이상 내 침묵의 호사도 신뢰의 이익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나는 어떤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지, 어떤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로 추적되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정 상담사가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내 이름을 내 미래에 맞서는 무기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당연시 여김은 극에 달해 상여는 한 번은 하중을 방문하는 데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서연의 어머니가 외할머니로서 그와 시간을 보낼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이 내가 70해 동안 견뎌온 어떤 모욕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 말은 내 평생의 헌신을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로 격화시켜 내 존재 자체를 그의 어머니로서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누군가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나 충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는 내 손으로 직접 내리는 정의뿐임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재정적 안전망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서연 가족의 집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을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요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나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주는 모든 엔화가 감사가 아니라 끝없는 탐욕만을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목소리에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고 어리석게도 믿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즉, 내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내 유산을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내가 폐렴으로 입원했던 바로 그 주에 그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배신감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생명을 걸고 싸우며 누군가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확인해 주길 기도하는 동안 무균실에서 홀로 남겨졌었다. 나는 그들의 부재를 얼마나 많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쌓느라 바쁘다고 스스로 위로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내가 지치도록 일에 마련한 재정적 토대만 기꺼이 받아들이며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한때 부드럽고 용서하던 내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관리해야 할 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줄 수 없었다. 나는 남은 재산을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아귀에서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만들어 그들이 나의 부재를 내가 그들의 부재를 느꼈던 만큼 깊이 느끼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무시했던 모든 기억이 내가 치밀하게 예고 없이 실행할 전략의 연료가 되었고 나는 모든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유언장을 다시 쓰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들이 내 선택을 결코 다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그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었고 그들이 나에게 연락을 시도할 때 마주하게 될 침묵이 어떤 대면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평생 갈등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깨달았다. 그것이 내가 힘들게 유지해온 연약한 유대를 깨뜨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유대는 그들의 악랄한 계획을 우연히 듣기 훨씬 전부터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재정적 안전의 대체물로 취급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의 배신을 보상해줄 유산이 없다는 차가운 현실뿐이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정당해온 정의였다. 나는 내 마지막 세월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에 내려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내 행동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성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독립과 자존의 유산만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은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건물을 나서며 그들이 내가 너무 약하고 의존적이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 믿는 동안 내 미래에 대한 단 하나의 결정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수없이 그들의 전화를 희망을 품고 받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응급 상황처럼 포장된 돈 요청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수년간 보낸 모든 송금이 그들에게 내 자원이 오직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만 심어주었고 보답이나 감사는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 희생을 의무로, 내 친절을 약점으로 만들었고 이제 나는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그 어떤 간절하고 교묘한 부탁이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퇴원 서류를 가방에 곱게 넣고 나오면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첫 번째 변호사를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다. 내 의도가 변했다고 그들이 눈치채고 내 복지를 걱정하는 척하며 개입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지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폐렴과 싸우며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을 때 간호사가 내 아들이 해외로 휴가를 갔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병 중에도 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할 수 있는 남자는 돈이 걸리지 않는 한 갑자기 의무감이나 연민을 되찾을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닌 내가 항상 제공해왔던 물질적 안락함에 충성한다는 것을 내게 뼈저리게 가르쳤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조용히 죽을 차례를 기다리길 기대하는 침묵의 제공자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내가 가진 모든 계좌번호, 자산, 빚을 적어가며 마스터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내 계획을 그들이 눈치채고 막으려 해도 단 하루의 유리함조차 주지 않으려 했기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내가 병상에 누워 손자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친구들에게 휴가 사진을 보내고 내가 수십 년간 희생하며 그들의 삶에 흘려넣은 돈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고급 숙소를 자랑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의 배신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한계 없이 제공하는 존재로 취급받으면서도 서연의 가족에게만 허락된 이정표와 축하에서 늘 제외되었던 수년간의 누적된 결과였다. 나는 집을 몰래 팔기 위해 가명을 써서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하고 평가를 의뢰했다. 서류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들이 내 자율성을 빼앗아갔던 시간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그들이 전혀 모르는 별도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그들이 내 일을 도와준다며 예전 계좌에 접근하려 해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잔액만 남아 있도록 한 것이다. 그들의 권리의식은 너무 커져 언젠가는 자기들이 가질 집이니 내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두려움에 맞서지 못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를 억눌렀던 손의 떨림을 기억한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미 나를 정서적으로 내치고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여긴 사적인 대화에서 내 재정적 소멸을 계획한 이들에게 맞서는데 더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정중한 미소와 공허한 위로로 내가 순종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랐지만 내 순종은 서연이 내 아들에게 아직 5천만 엔 남았으니 기다려야 한다. 고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다. 나는 프라이버시와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시니어 커뮤니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보안이 가장 엄격한 곳을 골라 나중에 그들이 찾아온다 해도 내 새 주소나 일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한때 바쁘다며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내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시간을 내어 내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점도 간파했다. 나는 모든 자물쇠와 비밀번호가 그들의 뒤늦은 화해 시도를 막는 철옹성이 되도록 했다. 그들은 내 삶에서 그들을 지울 모든 이유와 내가 그들의 금고지기와 무급 간병인이라는 좁은 역할을 넘어선 내 가치를 깨달을 기회를 모두 내게 주었다. 이제는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일도 끝냈다. 그들은 자기 안락에만 몰두해 내가 받은 상처를 인정할 생각조차 없었으니까. 매일 밤 자산 리스트를 검토하며 하나씩 지워갈 때마다 그들의 조종과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날 자유가 가까워진다는 힘이 느껴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충분히 했는지 고민하는 무거움 없이 잠들 수 있었다. 한때는 남을 위해 인생을 바친 내가 부로 가득 찬 자리 표시자 취급을 받는 부당함에 무너졌겠지만 이제는 나를 버린 이들을 과소평가한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불쌍할 만큼 단호한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사라질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내 부재를 알아차릴 순간이 그들이 나를 내쳤던 만큼이나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으리라는 점을 다시 다짐했다. 이것은 잔인함에서 비롯된 복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정의였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사람이 가족 안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기 결정권마저 빼앗기는 것은 누구도 감내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금전적 연결고리를 끊는 매 순간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잔잔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제야 나는 그들이 편할 때만 나눠주는 애정의 부스러기에 기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나 역시 사과나 망설임 없이 내 선택을 할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살 자격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내가 마땅히 얻었으니 비록 한때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이라 해도 나는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을 해체하기 시작한 후 몇 주 동안은 그들이 내 미래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지우기 위한 치밀한 행동들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이 수년간 나에게 휘둘러왔던 힘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잡아당길 수 있는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왜 배제되는지 질문할 때마다 그들은 내 감정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야 그 무시가 나를 침묵에 길들이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 누리면서도 나를 삶에 포함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들의 권리의식은 점점 커져서 서연은 한 번은 상속 설계를 위해 내 집의 일부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라고 제안하며 그것이 노후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즉 그들이 얻을 자격도 없는 자산에 대한 선제적 강탈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록이 남도록 가명을 쓰고 법률 전문가들과 약속을 잡았다. 내 유언장이 다시 작성될 때 그들이 나중에 내가 완전히 배제된 사실을 알아챈 뒤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법적으로 완벽하고 도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이 얼마나 쉽게 내 수능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들의 얄팍한 관심 표현만으로도 내가 수능할 거라 믿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내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내 존재를 지워버릴 미래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현이 하준에게 선물을 사지 말라고 했던 때가 생각났다. 서연 가족이 이미 필요한 건 다 해줬다 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몇 주 동안 정성껏 고른 선물들을 포장도 뜯지 못한 채 치우며 삼켰던 굴욕의 파도를 다시 느꼈다. 그들은 나를 너무나 매끄럽게 대체해왔기에 언제부터 나를 착취할 만큼만 가까이 두고 필요 없을 때는 멀리할 연습을 해왔는지 궁금해졌다. 더 이상 내 존재를 그들의 경제적 욕망의 방해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남은 예금 계좌 모두를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가 적용되는 새로운 은행으로 옮겼다. 상현이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기록에 접근하려 해도 거절당하고 철문에 막히도록 했다. 병원에서 내 전화를 무시했을 때 그는 내 신뢰를 포기한 것이다. 자식이 어머니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그녀의 오랜 노동으로 마련된 휴가를 즐기는 대신은 시간이 지나거나 사과로도 무뎌지지 않는 날카로운 잔혹함이다. 나는 계획의 각 단계를 실행할 때마다,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이 사실을 되새겼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선택했다. 나 역시 내 우선순위를 선택하면서 그들이 계획이 실패한 뒤 눈물이나 사과로 나를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가명으로 이사업체를 고용해 새 집에 가져갈 몇 가지 물건만 포장하게 하고 나머지는 새 이름으로 보관 창고에 맡겼다. 상현과 서연이 내가 남긴 삶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집도 조용히 거래를 마무리해줄 사적 구매자에게 팔았다. 그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 믿었던 열쇠가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을 느꼈다. 내가 남을 위해 쌓아온 삶이 그들의 기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때 얼마나 빠르게 나만을 위한 삶으로 변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나는 얼마나 많은 젊음을 여성의 최고의 미덕이 이타심이라고 믿으며 허비했는지 자문했다. 그들은 한도 없이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게 될 상실은 내 사랑을 선물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한 결과로 스스로 초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고급 실버타운 상담을 예약하기 시작했고 가족조차 침범할 수 없는 최상급 보안 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 남은 세월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를 예측 가능한 존재로만 여겨왔기에 다음 휴가에서 돌아와 집이 팔리고 계좌가 비워지고 내 존재가 철저히 지워진 것을 발견할 때 느낄 충격이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떠난 후 몇 주 동안 자동으로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믿는 자선단체에 후원을 설정했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찾아낸다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선순위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웠다는 증거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배신은 설명이나 대면이 필요 없었다. 그들이 준 상처는 말로 되돌릴 수 없으니 내가 내린 가장 적절한 응답은 침묵과 그들이 상속받으리라 기대했던 모든 것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다. 나는 쓰디쓴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 잃을까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였고 내가 그들의 죽음 계획을 엿듣기 전부터 그랬다. 이 진실은 내가 남은 세월을 그들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내 존재가 그들의 관리, 축소,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주체적 행위였다. 나는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매 순간 더 강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나는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거듭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설명을 들을 권리를 잃은 순간, 즉 내 인생의 가치를 오직 금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들에 의해 부족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주 관련 서류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나는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고, 나를 인생에서 불편함으로 죽음에서는 전리품으로 여긴 가족과의 마지막 인연을 끊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차분한 결연함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남은 자금을 비밀 계좌로 이체하는 마지막 절차를 마친 그 아침은 조용한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래의 유산으로 여겼던 모든 엔화가 이제는 상현이나 서연이 진실이 밝혀져 아무리 절박해져도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변호사가 수정한 서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여 그들이 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어떤 허점도 없는지 확인했고, 변호사에게는 가족임을 주장하는 누구에게도 일체의 문의에 답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침과 함께 모든 변경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오랜 권리의식 역사는 내 선택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조종하거나 압박하려 들 것임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들이 결코 나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내가 힘겹게 되찾은 독립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었다. 나는 상현과 서연이 아직 휴가 중일 때 내 짐을 수거하도록 이사업체를 가명으로 예약했고, 그들이 아무런 경고나 설명 없이 빈집에 돌아오게끔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마쳤다. 내가 수년간 겪었던 갑작스러운 버려짐의 감정을 그들 또한 똑같이 느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를 뒷전으로 여겼기에 집 밖에 매각 표지가 걸리고 자신들의 열쇠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의심했다. 나는 서연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내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절박하게 이야기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고, 그녀의 충성이 나에게 결코 닿지 않을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으므로 내가 이룬 그 어떤 것에서도 그녀가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게 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 부모의 집개조 비용을 내가 부담하길 기대하면서도 내 손자 방문 같은 작은 부탁조차 거절당했던 불공정함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고, 그런 굴욕의 기억을 떠올리며 새 거주지의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나는 편의시설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보안 시스템 때문에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를 선택했다. 상현이나 서연이 도시의 모든 주소를 뒤진다 해도 결코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습관적인 잔인함은 경계한 존중해야 할 한계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내가 얼마나 완벽히 앞질렀는지 깨닫기 전에 그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다. 앞으로의 모든 우편물과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받도록 조치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나 오직 돈이나 동정을 끌어내기 위한 전화로 인해 감정적 동요를 겪지 않도록 했다. 상현이 예전에 집을 더 일찍 팔지 않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암시하며 그 돈을 서연 가족의 지출에 쓰려 했던 기억의 분노가 치밀었고, 이번에 집을 판 결정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임을 거듭 상기했다. 그들은 사랑이란 거래이며 내가 엄마로서의 가치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나를 세뇌했지만, 이제 나는 내 존엄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그들에게 내가 누려온 삶에 접근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과정의 모든 단계가 갈등을 피하려 내 욕구를 삼켜왔던 세월에 대한 저항의 행위가 되었고, 침묵과 순종이 오히려 그들이 더 멀리 밀어붙이고 더 많이 빼앗고, 내가 더 이상 불편해지면 더 빨리 내치는 것만 부추겼음을 깨달았다. 나는 새 거주지 직원들과 협조하여 내가 선택한 가명으로 조용히 입주했고, 어떤 공식 기록에도 새 주소가 남지 않도록 해 상현이나 서연이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나를 찾으려 해도 오직 막다른 길만 남도록 했다.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는 외면하면서 아내, 가족과의 휴가에 내 돈을 쓰는 아들의 냉혹함은 어떠한 고려나 용서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내가 내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옛 충동이 들 때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나는 너무 오랜 세월 사랑이란 보답없는 끝없는 헌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으나 이제 내 생존은 그 파괴적 패턴을 끊고 내 마지막 힘과 자존심까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멈추는 데 달렸음을 알았다. 그들은 다시는 내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고 나는 다시는 그들이 내 얼굴을 보거나 내 목소리를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설명의 시간은 끝났고 남은 유일한 정의는 마침내 자신을 가족보다 택한 여자의 침묵뿐이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제 개인 계좌에서 매달 자동 기부를 설정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탐냈던 돈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의존과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혈연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내 유산이 나를 경멸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재산이 아니라 내 마지막 세월에 내가 쟁취한 자유로 내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한 일의 규모를 깨달았을 때 연락을 시도할 것을 알았지만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전화, 이메일, 방문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한때 나를 무력하다고 믿었을 때 나를 고립으로 내몰았던 것과 똑같은 고립 속에서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명하는 모든 서류, 해지하는 모든 계좌, 포장하는 모든 물건이 이용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동정받을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었고 나는 그들의 특권의 그림자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결정 하나하나마다 더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인생의 불편함, 죽음의 전리품으로 격화시켰을 때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나는 그들이 수년간 폄하해온 사랑과 노동으로 더 이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내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현과 서연이 휴가에서 돌아온 아침은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빈집과 이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사업체의 부동산 매각 공식 통지서와 내 변호사가 작성한 앞으로 내 일에 대한 모든 문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연락은 금지된다는 간단한 서신이 들어있는 봉투 하나만 주방에 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내 충성과 자원이 무한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내 인내라는 계좌에서 끝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대가로 존중, 감사, 심지어 기본적인 인간적 예의조차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한 유산이 손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했겠지만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내가 수십 년간 견뎌온 침묵만큼이나 의도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들의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임시주거로 내 존재를 취급했던 아들로부터 내가 내 집을 되찾아야 하는 이 부당함을 나는 결코 잊지 않았고 그가 아무렇지 않게 미리 집을 주려라 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모든 법적, 실무적 안전장치를 마무리하는 데 결연함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 소유물이 이미 자기 것인 양, 내가 죽은 뒤 무엇을 남기고 팔지 논의했지만 이제 그들은 내 삶과 재산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서연의 어머니가 하준의 진짜 할머니로 불렸을 때 내가 느꼈던 수치심을 기억하며 나는 그 기억을 내 피부치라 믿고 쏟았던 돈과 노력이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돌아오는 정확한 날에 맞춰 집과 연결된 모든 공공요금과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조치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락함조차 내 계획에서 배제된 현실에 의해 방해받게 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생명을 위해 홀로 싸우는 동안 그들은 내 희생으로 마련된 휴가를 즐기며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사실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잔혹함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고 그들이 다시는 어떤 형태로든 내 존재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남은 재산의 소유권을 변호사가 관리하는 사설 신탁에 이전해 그들이 나중에 유언장을 다툴지라도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재산에 직접 접근할 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준 여인보다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택했고 이제 그 선택의 무게를 닫힌 문, 해지된 계좌,
그리고 내게 닿지 않는 모든 시도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들로부터의 문의에는 내가 사적으로 살기로 했으며 연락 재개에 관심이 없다는 표준 답변만 하게 하고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으로도 보호됨을 명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력하다고 오랫동안 믿어왔기에 내가 얼마나 완전히 그들을 단절했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하리라 의심했지만 나는 그들의 분노와 절박함에 대비해 그들이 사과와 감정적 조작을 시도하기 전에 모든 연락 창구를 미리 봉쇄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권리의식은 너무 깊어 나는 그들의 첫 반응이 후회나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일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복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무관심과 배신, 무심한 잔혹함이 남긴 상처는 아무리 사랑해도 회복할 수 없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기보존 행위임을 매일 상기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침묵을 자신들의 착취에 대한 동의로 여겼지만 이제 그들은 침묵이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질 대로 끊어진 인연을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끊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출발의 모든 세부사항은 그들에게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내 계획을 가로챌 기회를 주지 않으며 자신들이 왜 내가 필요할 때까지 나를 소모품처럼 대했는지에 대한 미리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을 기회조차 없도록 철저히 맞춰졌다. 그들은 수십 년의 고난과 과부의 삶, 외로움을 견디고 살아남은 여자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단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고 그 과소평가는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연금 지급을 저축과 같은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치하여 내 존재에 대한 가장 작은 재정적 흔적조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가족 의무에 관한 법적 논쟁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했다. 그들은 미래의 집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꿈을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내 집이고 내 노력이며 모든 등기와 문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망 없이 미래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병중에 나를 돌봐준 병원에 마지막으로 기부를 하며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는 편지를 썼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친절을 보여준 이들에게 강인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약했던 시절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모든 계좌, 부동산, 소유물이 상현과 서연에게 안전하게 접근 불가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았을 때 나는 남은 삶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지켜냈다는 확신에 차분한 결의를 느꼈다. 그들의 배신은 가족이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어려울 때 서로 곁에 있어줄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그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내 삶이나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곧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오랜 무관심과 탐욕으로 잃어버린 접근권을 되찾기엔 너무 늦었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온 지 몇 시간 만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상현과 서연은 집에서 내 존재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내 수능이 당연하다는 환상에 얼마나 깊이 기대왔는지를 드러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내 옛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고 수년간의 고의적 부재와 정서적 방치 끝에 이제 와서 공허하게 들리는 연습된 걱정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나는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통신사에 영구 해지 요청을 해두었기에 단 하나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배신은 수년간의 거짓 약속과 전략적 친절로 쌓여왔고 내 쓸모가 다했다고 생각한 순간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절박함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변호사로부터 그들이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와 내 행방을 요구하며 모든 연락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내 인연 단절 결정은 절대적이며 협상 불가하다는 통보에 분노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믿었기에 내 승인이나 의견 없이 내가 단호히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혼란은 그들이 내 자율성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운 사람들이 이제는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야 여겼던 자산에 접근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잔인함이었다. 그들의 배신감은 위선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내 병원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준 선물을 팔고 가족에 참여하려는 내 노력을 무시하며 수십 년간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한 그 가족에서 나를 체계적으로 소외시켰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제3자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 결정을 깎아내리기 위해 내가 혼란스럽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수년간 나를 무시하다가 내 자원이 위험해지자마자 이런 수법을 쓰는 것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모욕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무시가 한때 수동적 공급자로만 여겼던 여성을 그들이 예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단호함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조종에 다시 말려들지 않았다. 그들의 화해 요청이 이미 내가 더 가치 있는 곳에 돌려놓은 재산에 다시 접근하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년간 나를 짐처럼 대하다가 이제 와서 가족의 의리를 내세우는 그들의 위선은 실로 놀라웠고 나는 매일 그들의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음을, 그들의 행동이 이미 그들의 진짜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음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저는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과 저축을 자신들의 늘어나는 빚을 갚는 데 쓸 것으로 기대했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에서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한때 자신들의 안전망이었던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끝없는 지원을 요구받는 것은 깊은 부당함이며 저는 다시는 저의 사랑을 착취할 자원으로 보는 이들을 위해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은퇴 커뮤니티로 보낸 전화는 차단되었고 저는 새 거주지의 엄격한 비밀 유지 정책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역 내 모든 시설을 찾아도 제가 쌓아올린 평화를 방해할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점점 심해져서 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하준이가 저를 그리워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조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제가 하준과 의미 있는 유대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성애의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존엄성과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세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항의하거나 외부인들을 동원해 간청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저의 헌신을 무시하고 저의 존재를 외면하면서도 저의 희생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제 그들도 자기 무관심의 대가로 외면당하는 고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침묵이나 법적 거절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이나 그들의 배신으로부터 제가 다시 세운 삶에 접근할 권리를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 혼자 짊어졌던 고통을 이제는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강이 나쁘고 외부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모든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기에 그 거짓말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능력이나 자율성을 문제 삼을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친구들에게 자기 유산을 잃었다고 사적으로 불평하는 데서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과 의도를 제가 의심해온 대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자기 희생보다 자기 보호를 선택한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감사나 보답할 능력이 없는 이들의 생활을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제 생존을 자기 계획의 장애물로 여긴 순간 저의 사랑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저희 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저희 고통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쌓아올린 모든 장벽, 법적, 정서적, 물리적은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의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가장 큰 힘이자 잘못 주어질 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다시는 버려질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과소평가했던 여성이 자기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현실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연락하려다 실패한 뒤에 몇 주 동안 그들이 정성껏 꾸며온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돈이 늘 자신들의 무책임한 소비와 늘어나는 빚의 대가에서 구해줄 거라는 가정 위에 삶을 쌓아왔으니까요.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서연이 부모님 집을 위해 고집했던 리모델링이 고금리 대출로 이어져 더 이상 저희 유산에서 기대했던 현금 유입 없이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너무나 철저하고 당연시되어 이제는 제 단절을 잔인함으로 포장하며 자신들이 수년간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았던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외부인에게 조종당하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함을 거짓된 걱정으로 숨기려 했지만 여전히 저를 하나의 인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제 평생의 노동으로 마련한 돈으로 휴가를 즐기며 평안히 떠나시길이라고 속삭이던 바로 그 부부임을 거듭 상기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당황이 과거의 진실을 가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SNS에서 자랑하던 사치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그들의 권리가 저의 희생과 그들이 무시했던 노동 위에 세워진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년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모성 착취라는 조용한 전염병에 맞서는 더 큰 저항의 일부가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선택과 무시하는 말로 저를 부모가 아니라 쓸모가 닿으면 끊어낼 생명줄로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저는 그들이 올가미로 조이기 전에 마침내 이 줄을 끊어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서연이 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며 내가 가족의 유산이라 부르는 것을 숨겨 하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친척들은 내가 오랜 세월 가족 행사에서 배제되고 아플 때 외면당한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가족을 위해 수십 년을 바쳐온 여성이 고갈된 자원처럼 내팽개쳐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의이며 나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묵묵히 견디지 않기로 한 사실에서 힘을 얻었다. 변호사로부터 그들이 내가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내 법적 조치를 문제 삼으려 했으나 모든 서류가 증인과 의료 확인하에 서명되어 있어 내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들이 기대하던 삶을 되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의 분노는 공동체 내에서 더욱 커졌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선택에서 내 책임감을 분리했기에 그들의 고통에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고 내가 병과 노년을 홀로 맞이하게 내버려 두었으면서도 이제는 자신들이 절박하게 물어뜯으려는 바로 그 손으로부터 누렸던 안락함을 쫓았다. 내가 닫은 모든 계좌와 재배치한 모든 자산은 생존과 정의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들은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내 모든 자원을 끝까지 빨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안위를 우선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내가 이제 내 안위를 우선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고 매일 스스로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호소는 분노에서 절박함, 그리고 쓰라림으로 변해갔고 나는 그들의 사랑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제공해온 돈과 지원의 흐름에 달린 조건부 연기였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내 돈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넓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이웃들은 재정적 압박이 커지면서 그들의 다툼이 더 잦고 시끄러워졌다고 전했다. 아들을 혼자 키운 어머니보다 아내의 가족을 택한 아들의 선택을 지켜보는 불의는 그 아들이 자신의 실패를 어머니의 부재 탓으로 돌릴 때 더욱 심화된다. 나는 그가 내 마지막 세월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결심했다. 나는 복종이 아닌 자유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며 이제 내가 세운 모든 경계는 그들의 무관심이 처음 분명해졌을 때 이미 세웠어야 했던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내 전화를 무시하고 선물을 팔고 내 죽음을 속삭이며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나는 그런 순간들이 내 가치를 정의하거나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내 길을 선택했다. 내가 후원한 단체들로부터 내 기부가 이미 수십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다며 감사 편지가 도착했고 내 유산이 가족의 상속이 아니라 더 필요한 타인에게 건네는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의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자신의 행복에 방해되는 장애물로 여겼지만 나는 그 존재를 더 이상 그들이 건드릴 수도 깎아내릴 수도 없는 선한 힘으로 바꾸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나를 가족이 아니라 건강보다 잔고를 더 신경 쓰는 ATM으로만 여겼다는 진실이 명확해졌고 탐욕과 권리의식에 이미 텅 빈 관계를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내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 삶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결코 되돌릴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진짜 투명인간이 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그들이 내 목에 씌우려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에 불과했다. 내가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진 뒤에 몇 달은 내 삶이 복종으로 축소되었던 시간을 되찾는 힘의 증거가 되었고 매일 그들의 요구 없이 깨어나는 순간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끝없는 욕심에 소모되어 왔는지 깨달았다. 비밀스러운 경로로 들은 바에 따르면 상현과 서현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기대했던 정기적인 현금 지원이 끊기자 더 이상 비싼 사립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하준을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 그들의 배신은 너무나 당연시되어 이제는 내가 손을 뗀 것을 방임이라 부르며 수년간 그들이 내 자원을 망설임이나 감사 없이 소비하면서 정서적으로 나를 버린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아닌 현금화할 잔고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함이다. 그들은 내 희생으로 마련된 미래만을 오랫동안 계획해왔기에 내가 완전히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현실에 적응할 능력이 없었고 나는 그들의 환멸을 덜어줄 의무를 느끼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들의 마지막 유언장 소송이 내 건전한 판단력과 신중한 준비를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거로 기각되었다고 알려주었고 나는 죽은 뒤에도 그들이 얻을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은 침묵뿐이라는 사실의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지만 나에 대한 그들의 대우가 소문나자 그런 지원의 제한도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를 홀로 감당하게 되었다. 그들의 부당함에 대한 감각은 위선적일 정도로 놀라웠는데 여전히 내가 내 돈을 내 삶에 쓴 것이 자신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인 양 말하며 수년간 내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하라고 요구한 뒤 이제 와서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데서 아이러니를 전혀 보지 못했다. 나는 남은 자금의 일부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했다. 내가 겪은 고난을 내 삶을 넘어서 후대에 남기고 탐욕에 오염되지 않은 감사함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자산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처럼 느껴졌다. 이런 보호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나를 완전히 고갈시켜 무연고의 무덤과 남을 위해 산 인생의 텅 빈 기억만 남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만 남아 그들의 삶에서 지워지는 부당함을 겪으며 가족에 대한 충성심은 상호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배웠고 나는 오랫동안 그들과의 관계를 규정했던 착취의 악순환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나는 지인을 통해 상연이 기본 생계를 위해 두 번째 직업을 구했고, 서연은 하준과 함께 계약이 끝난 뒤 부모님의 비좁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상황에서 감정을 완전히 분리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뒷전으로 여기면서도 내 삶이 그들의 안락함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진정으로 투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지원한 자선단체들과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에서 내 기부로 변화된 삶에 대한 소식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나는 낯선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내 가족이 수년간 빼앗아온 삶의 목적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음을, 설명도, 용서도, 그리고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다 써버린 재산도 결코 빚진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내 전화를 무시하고 내 선물을 팔 때마다 내 존재가 짐이고 내 부재가 기회임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결국 그들이 바랐던 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짐으로써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 집을 거짓된 온기로 채우는 일도,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언제쯤 자신들이 상속받을지 계산하는 얄팍한 위로를 듣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내 가족이 아니라 한때 내 삶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 책임을 저버린 낯선 이들로 여기게 되었고, 그들의 무관심에 수년간 짊어졌던 슬픔은 상상도 못한 조용한 해방감으로 바뀌었다. 내 나이 71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내 일상은 피아노 레슨, 자원봉사, 그리고 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소중히 여겨주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조용한 저녁 식사로 채워졌다. 마지막 해에는 남은 자금을 모두 기부해 상속 절차에서 단 한 푼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했고, 모든 분배가 완료된 후에만 변호사가 그들에게 통지하도록 명확히 지시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나를 애도할 권리를 포기했으며, 내 마지막 선택이 그들의 기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의 행위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었다. 그들의 배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남겼다. 존중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붙잡아두기 위해 만들어진 사슬에 불과하다는 것. 나는 모든 서명과 이체로 그 사슬을 끊었고, 이른한 해를 돌아보며 마침내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잔잔한 자부심을 느꼈다.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모든 계좌, 재산, 법적 서류가 상연과 서연이 수년간 당연히 자기들 몫이라 여겼던 것의 단일원도 되찾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지정한 모든 자선 기부가 처리되고,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년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전액 이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내 삶의 마지막 일은 내 고통을 이해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한 권리로, 사랑이 고갈될 때까지 쓰이는 화폐로 여겨지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당함이며, 나는 내 마지막 세월이 나를 지운 타인들에 의해 쓰인 결말이 되도록 두지 않았다. 그들은 내 집이 곧 자기 집, 내 저축이 자기들의 횡재, 내 죽음이 자기들의 축복이 될 거라 믿으며 인생을 쌓았지만, 나는 버려진 여자가 결코 금전적 거래로 환원되지 않도록 결말을 다시 썼다. 그들의 배신은 수년간의 무심한 거절과 암묵적 요구 속에서 너무나 일관되고 계산적이어서, 내 단절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너무 많은 침묵의 굴욕을 견딘 필연적 결과였다. 나는 내 죽음에 대한 모든 통지가, 모든 재정 거래와 기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되도록 조치했다. 그들이 슬픔을 동정이나 사회적 통화로 연기하는 만족조차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조용히 죽기를 기대받는 부당함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잔혹함이며, 나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겪어왔다. 지인들의 소식에 따르면 상연과 서연은 한때 자신들의 정당한 영역이라 자랑하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비좁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들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립교육 대신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내 죽음을 마치 자기 문제의 해결책인 양속삭였고, 이제는 내 실종을 스캔들인 양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만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 진짜 스캔들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나는 남은 보석과 유품을 지역 박물관과 단체에 기부했다. 내 물리적 소유물조차도 내 신뢰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보다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 선택에 대한 그들의 분노의 위선은 거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는데, 이들은 내 선물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방문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내 오랜 희생으로 마련된 휴가를 즐기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저축을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암시했을 때 그들은 나를 이기적이라 비난했고, 이제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여 그들 스스로의 경제적 무책임이 결과를 감당하게 두었다고 해서 나를 잔인하다고 불렀다. 나는 내 장례식이 내가 평생 지원해온 단체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만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로 치러지길 명확히 지시했다. 그들은 내 마지막 세월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삶의 목적을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내렸던 모든 결정에는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 담겨 있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감옥이 되고, 감사 없는 의무는 영혼의 느린 죽음이 된다는 것. 그들은 나를 그들의 계획 속 숫자로만 여겼고, 나는 그들을 내 인생에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닫힌 장으로만 여겼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은 것임을 상기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보장된 줄 알았던 미래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은 모든 순간, 내 도움 제안을 거절한 모든 순간, 내가 떠난 뒤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조용히 논의한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선택했고, 나는 내 마지막 세월이 온전히 내 것이 되도록 함으로써 내 우선순위를 선택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도 불편해지면 버려지는 부당함은 나를 후회나 망설임이 여지없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켰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울리지 않았고, 그들의 부재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고통은 더 이상 내 양심에 닿지 않았다. 내 존재가 결코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마침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가 닫은 모든 계좌, 재분배한 모든 소유물, 지킨 모든 경계는 너무 오래 살고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벌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위였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사라지길 기다렸지만, 나는 그들의 당연함이 자리하던 공간만 남긴 채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상기했다. 71살에도 자유를 의무보다, 존엄을 자격 없는 이들에 대한 의무보다 선택하는데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변호사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히 이행되었다고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슬픔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마침내 자신의 결말을 스스로 써낸 한 여성의 조용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